행복해지려면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원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100만 달러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의 통장에는 10만 달러가 있습니다.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90만 달러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건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빚은 무겁습니다. 어깨를 짓누릅니다.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얻기 어려운 조건에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늘 불안합니다. 겨우 손에 넣어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앞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반면 이런 삶도 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는 삶. 원하는 것이 적으니 이미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적 풍요입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덜 원할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됩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 음식, 잠자리, 휴식처럼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둘째,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한 욕망. 값비싼 음식, 명품 옷처럼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입니다. 셋째, 허영의 욕망. 권력, 극단적인 부호, 명성처럼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것들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욕망에 집중하고 세 번째 욕망에서는 멀어지라고. 행복의 조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그것은 카드로 만든 집이 됩니다. 완벽한 집, 완벽한 가족, 완벽한 직장, 완벽한 인간관계.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행복한 삶. 하지만 그중 단 하나라도 금이 가는 순간 전부 무너집니다. 이것이 역방향 법칙입니다. 만족하려면 더 많이 필요할수록 실제로는 더 불만족해집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가진 것이 더 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충분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어도 충분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밥값과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의 몇 배를 벌어도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변한 건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함의 기준이 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기준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가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행복은 매우 단단합니다. 이 조건들은 희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족한 것에 기대는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희귀한 것에 행복을 걸어두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립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의 재산을 늘려주지 말고 그의 욕망을 줄여주어라. 풍족함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절제입니다. 오늘날에는 음악도 영상도 게임도 넘쳐납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넘쳐나는 것들조차 지나치게 탐닉하면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감각은 점점 무뎌집니다. 자극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양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이 늘수록 풍요로움은 다시 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절제를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절제란 금욕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선택할 때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풍족한 것들이 계속 풍족하게 느껴집니다. 절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오래 누리게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있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미 가진 것만큼 손에 넣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낡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새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비를 막아줍니다. 따뜻합니다. 내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집은 축복입니다. 감사는 공짜로 행복을 사는 방법입니다. 새 집을 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에 이릅니다. 하지만 감사는 지금 당장 아무런 대가 없이 같은 집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진짜 가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의 가격은 그것을 위해 교환하는 삶의 양이다.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 그 시간 동안 내 건강은 얼마나 소모되는가? 적은 삶을 내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싸게 치러진 것입니다. 많은 삶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비싼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샀더라도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삶의 대부분을 저당 잡힌다면 과연 그 집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네 번째 방법은 장기 부채를 피하는 것입니다. 빚은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욕망도 빚입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즉시 빚을 집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마음은 쉬지 않고 독촉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됩니다. 이 빚은 어렵지 않게 갚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기 욕망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채워지거나 영영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예를 들어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연정을 품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면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내 행복은 영원히 유예됩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또는 영영 오지 않을 것에 행복을 걸어두는 일은 스스로를 장기 부채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꿈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인생을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갉아먹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풍요의 기반입니다. 결국 풍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쌓는 것.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 세상에 행복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욕망의 고삐를 채우는 것. 지금 이미 여기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느껴지도록 세상에서 덜 원할수록 세상은 더 풍요롭게 보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원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것. 그것이 2000년 전 에피쿠로스가 이미 알고 있던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